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청자 태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정말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주무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이게 보톡이 안 눌러져가지고, 순간. 네, 자, 오늘 태진님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태진님의 이야기는 항상 너무나 놀래고 소름 끼치면서 듣고 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좋을까요? 하고 가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하고 가면 또 다 예측을 하시니까, 우리 기종님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정말로 잘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뭔가를 배제를 많이 하고 숨기면서 말을 하거든요. 네. 일부러 약간 돌려서 말하는 것도 있고 혹시나 알아채실까봐. 근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은 설명 없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오늘 할 이야기는 예. 그분 나이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지방 행사 같은 거나 지방 방송국 있잖아요. 지방 CF나 창고 대방출 같은 그런 행사 다니는 MC세요. 네, 사회를 보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지방 방송국에 또 많이 나오시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활동을 하진 않으세요, 지금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하시는데, 이분의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예의가 바르고, 쉬는 날은 봉사활동 무조건 다니시고요. 예. 겨울이면 연탄을 납는다든가, 여름이면 노인분들 많으신 마을 가서 사비로 마을잔치 열고, 수술이 필요한 불우이웃이나 결손아동 등등 도움이 필요하면 어딘지 다니는 아주 바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버신다고 하시면은 290만 원을 봉사활동 및 사회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일에만 몰두하시는 분이에요. 우와, 예.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상 자기가 가진 돈 300만 원 중에 단돈 10,000원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 10,000원도 되게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에게 쓴다는 거는. 그 분을 이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알게 됐는데, 예.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어떤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을 때 그분을 또 다시 보게 됐어요. 예. 그분이 그날도 사회를 보셨고, 저는 기억을 했지만 전에 몇 번 봤던 거를,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인사를 안 하고 가려고 하니까는 잡는 거예요. 너 땡땡이 아니냐.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 나라 지키는 고생했다. 축하한다면서, 나 이제 끝났는데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몇 번 마주치기도 했고, 나한테 살갑게 대해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흔쾌히 술을 먹자고 했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 애로사항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1차를 먹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근데 이때 이미 이분이 좀 술이 좀 많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동하는 도중에 길에서 어깨빵을 당했어요. 그 어깨빵 하신 분들이 누가 봐도 인상이 험상궂고 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분께서 오히려 기죽지 않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렇게 소새끼가 말가 이러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욕을 하시면서 멱살 잡고 질펀하게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던 이미지는 이분은 진짜 법이란 게 없어도 살 뿐이라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예. 아예 반대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싸우고 서로 싸우고 4명 5명이 달라붙는데도 그분 또 등치가 좋으세요. 키도 크시고. 그래서 경찰이 오고 나서 겨우 상황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사 같은 꾸미고 하면서 새벽녘쯤에 나와가지고 국밥에 소주 한 잔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배가 고팠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국밥집을 갑니다. 근처에 있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봉사활동 많이 하고 맨날 하하호호 웃으니까는 사람 되게 좋아 보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애초부터 난 성격이 더럽고,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건들거나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고, 남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 성격이래요. 근데 그걸 누르고 살고 있을 뿐이래요. 자기 성격은 원래 잘 웃지도 않고 베풀 줄도 모르고 내 거 말고 네 거도 내 거, 이런 쓰레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자기래요, 원래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많이 먹으면 그런 성격이 나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낯설어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얘기했죠. 그럼 형님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하니까는 맨 처음에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믿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라서 난 절대 안 한다 하길래, 저도 이제 뭐 그런 쪽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분께서 이제 코 웃음을 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듣고 믿던 말던 네 자유인데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하니까는 네가 믿던 말던 네 알아서 해라. 대신 네가 나에게 말 걸었으니까 끝까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분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자기 집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을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똘비네 집안은 친일 반족 민족 행위자 집안이에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을사오적 정도의 친일파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그분이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부를 좀 많이 축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자라났죠. 근데 막말로 부모님께서 우리가 친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물며 할아버지도 그런 말을 손자한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부유하고 또 부유했는데 그 당시 때 전자레인지가 집에 있을 정도였어요. 연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있을 정도로 되게 부유한 집이었고, 전용 기사에 지역 유지 및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드나드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나 이외의 사람들은 다 벌레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지금도 그렇게 성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나무인이었고 교만하고 방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잘해서 그 당시 때 골목대장을 하잖아요 원래라면은. 근데 이 사람은 주먹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질로서 골목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항상 어릴 때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은, 그래 돈이면 사람들 마음 살 수 있지, 역시 돈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요. 그분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자신을 때렸던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중학생인 학생 시절에 사비를 털어서 깡패를 고용해서 자기를 때리고 괴롭혔던 애들을 반불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극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건 뭐 방송이라서 제가 더 말씀 못드리지만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더글로리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뒷거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네. 예. 근데 이분도 그렇게 뭐 모든 집안 다 아니겠지만은 이분 집안 어땠냐면은, 이분 집안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 집안의 흥망성쇠가 이제 갑자기 확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 똘비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꿈을 꿨는데, 동두남발 머리를 한 누가 봐도 심한 고문을 당한 듯한 사람이 할아버지 목을 막 조르고 칼로 막 찌르고 있고, 예. 그 주변에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하게 봉두남발한 머리를 하고 이제 막 고문이든 뭐든 뭐 다치신 분들이 주변 둘러싸서 박수를 치면서 돌을 던지고 같이 칼로 막 찌르고 웃으면 막 뛰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막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봉두남발 머리를 한 남자가 할아버지 목을 막 조르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이제 힘이 쭉 빠진 채 늘어지니까는 성큼성큼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한테 보란 듯이 옆에 누워있는 부모님 몸도 찌르고 목을 조르고 주변 사람들도 다 모여서 형제, 그러니까 뭐 작은 아버지나 고모 등등 모든 형제를 다 도륙내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나고 그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재산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재산 때문에 싸움 나겠죠.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조폭을 대동해서 형제가 형제를 몰래 죽이고, 그러니까 고모가 돌아가신 거를 뭐 차사고로 위장시키거나, 뭐 고모의 자식들을 뭐 어디 뭐 섬에 팔아버리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그리고 할아버지는 묻은 무덤도 다 파헤쳐지고, 이제 봉분 또한 남아있지 않았으면 할아버지 묻히신 지 일주일도 안 돼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분께서 그 똘비라는 분께서 말씀하신 짐작 가는 곳이 있지만은, 근데 뭐 어떻게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 시대면 더더욱. 근데 똘비의 부모님께서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몸을 숨겼대요.
근데 이미 그 고향에서는 아주 유명한 악덕 가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일을 주거나 그리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뺨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도 없이 중학생의 나이에 부모님과 노숙을 하게 돼요. 그 지역 근처에서. 그러다가 어찌어찌 타 지역으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이제 잡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그렇게 이어나가는 어느 날 또 꿈을 꿔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나왔던 그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평생 10,000원짜리 한 장 편하게 만질 수 없을 거다. 너희들은 평생 곳간에 쌀 한 포대 넣기도 힘들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부모님과 같이 꿔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이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죠? 그럼 이 월급이 말도 안 되게 뭐 도둑이 들어서 돈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쥐가 파먹어가지고 돈을. 예. 그럴 정도로 이제 돈 1,000원짜리 한 장 쥐어보기 힘든 사람을 계속 연명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써버렸대요. 그러니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갑에 넣어놓으면 뭐 하루 이틀 내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들리는 게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뭐 작은 아버지나 뭐 고모나 뭐부터 다 이제 있었는데 재산 문제로 다 죽거나. 네. 근데 거기서도 돈 많이 챙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부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는 게 없고 떨어지거나 뭐 불에 타시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이때 그 똘비라는 분께서 되게 무서웠대요. 자기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야, 우리는 이대로 못 살겠다. 그래서 용화라는 무당을 만나서 굿이라도 지내보려고 하는데 무당집에 문을 여는 순간 무당이 기겁하고 뛰어나오더래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이러더래요. 무당께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등 뒤에 수많은 원혼들을 같이 우르르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전생에 업보를 많이 쌓았으면은 이 죽은 망자들이 니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제명에 못 살게 하려고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나는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용하다는 무당집을 다 찾아가지만은 다 쫓겨나요.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그분 똘비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날 이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다음날 눈은 안 뜨면은 죽은 거구나. 나는 마인드를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었대요. 이제 그 일이 있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시는데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자재에 깔려서 사망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질긴 악연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은 지방에서 일하다가 행방불명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런 친인척 없이 혼자만 남고 있는 거예요. 박살이 이렇게 나는구나. 예. 근데 제가 앞에 하나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때 하려고 참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꿈꿨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 꿈에 나오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남이니까는 니네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똑똑히 보고 죽어라. 너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죽이겠다. 다음 생은 포기했다 우리들은. 우리는 소멸될 각오로 하고 니네 가문 다 멸망시키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는 우리는 너를 꼭 마지막에 죽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처음 꿈꿨을 때 이제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혼자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분께서 똘비라는 분께서 수도 없이 다쳐요. 다치는 게 우리 뭐 흔히 뭐 다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다가 기름에 데이기도 하고 예. 이런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강도당하는 거는 수도 없이 당했고 인지털이도 당해 수도 없이 당했고 교통사고도 보니까는 한 10번 넘게 당하셨어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긁히고 뭐 베이고 좀 크게 아파서 병원에 지낸 날도 많고. 네. 이분께서 한 번 큰일을 겪은 거는 서울에서 백화점 무너질 때 있죠, 그때. 아, 예. 그때도 살아났어요, 이분께서. 한 번은 또 강원도 놀러 갔다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근데 누가 봐도 누가 구해주는 것처럼 살아났대요. 급류에 휘말렸는데 급류에 휘말리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누가 나를 끌고 가듯이 묵투로 나오더래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겪은 일들이 많으니까 아 내가 죽고 싶은 네 명을 다 해서 못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았구나 생각을 살아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봉두남발한 그 대장 귀신 같은 분께서 항상 자기를 따라다녀요. 네. 항상 꿈에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너를 한번 괴롭힐 거야. 잘 피해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치는 거예요 또. 긁히고 베이고. 그리고 또 꿈에 나와가지고 많이 배웠네. 내일은 뭐뭐가 있을 거야. 이거 아물면 뭐뭐가 있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수도 없는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귀신이 나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뭘 할지는 알려주지 않고 너 내일 다친다. 내일은 좀 크게 다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집 밖을 나오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집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사는 게 이제 한두 해가 지났을 무렵에 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그렇게 너 집안에 그렇게 업보가 많고 네가 그렇게 개차반이라고 하면은 그냥 반대로 네가 아예 너랑 안 맞는 옷을 한번 입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니까는 봉사활동도 다녀보고 네 본능 그리고 네가 원래 성격을 죽이고 베푸는 삶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떠냐. 업보를 청산하기 위한다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은 일단 봉사활동을 해봐라. 뭐라도 한번 해봐라 해갖고 그때부터 하신 게 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행사 MC 같은 것도 하시면서 돈을 버시면은 베풀고 봉사활동 시작했죠. 덕을 조금이라도 쌓으면은 뭐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렇게 이제 뭐 하다가 그 당시 때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임 같은 데 가서도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렇게 10수년 정도 흘렀는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대장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10년 정도 지났을 때 꿈을 꾸는데 그 봉두남발 머리를 한 사람이 꿈에 나왔대요. 네. 네가 내년에 자식운이 있다. 근데 네가 자식을 낳아도 나는 내가 온전치 못하게 꼭 할 거다. 죽이진 않을 거다. 근데 온전치 못하게 할 거다고.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고 네 대에서 너의 가문은 끝내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너를 지금 당장 살려두는 건 나라 팔아먹은 놈의 최후의 장남인 네 몸에 각인시켜주려고 내 모든 걸 털어서라도 네 놈 가문이 다시 환생을 하거나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 라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재산 때문에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 귀신이 다 한 거야. 이간질하고. 예. 네가 알던 가족, 형, 뭐 작은 아빠, 뭐 고모, 내가 싸움 붙였다. 근데 서로 욕심이 크니까는 조금만 붙여놔도 서로를 죽이더라. 난 죽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싸우라고 시킨 건데 죽이더라. 너 또한 그 시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만약에 달라도 네가 지금 뭐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니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죄를 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의미 없고 난 너를 꼭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밖을 나가기도 또 무서워졌고 사람을 만나기 무섭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10년 동안 노력을 해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고 더 꼬여버렸구나. 그리고 그때 만나시던 분이 있었는데 헤어지자고 말을 했대요. 우리는 결혼을 못한다. 난 사실은 나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뭐 그런 식으로 둘러져서 헤어졌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치과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어떻게든 바늘구멍이든 쥐구멍이든 살 수 있을 희망이나 볕들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마음 잡고 일도 하고 베풀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러면은 뭐라도 노력이나 하고 죽자. 라는 마인드로 또 다시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또 하루 이틀 시간 보내다 보니까는 동생을 찾았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래서 불이 나게 경찰서로 가니까는 그분이 계신 지역에서 좀 많이 먼 곳이었어요. 동생을 딱 보니까는 머리는 산발에 손발은 다 부러터졌고 입술은 갈라졌고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몰골을 하고 있었고 앙상하게 말라있는 동생을 보면서 오해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는 이분이 어떤 산에서
전방 같은 데서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들도 말하기를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말을 안 하길래. 근데 이분이 혀가 없어요. 동생분이 혀를 잘랐어요. 스스로 잘랐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유인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살아있다는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가서 근처 숙박업소에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예. 밥도 먹이고 잠을 재우는데 그날 또 꿈에 그 대장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항상 거느리고 나오거든요. 지금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 피해자예요. 딱 보니까는. 예.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이제 일을 당하신 분들인 거예요. 나오자마자 하는 말씀이 동생이 어디 갔나 했는데 땡땡 산에 있었구나. 예. 어찌어찌 알아봐도 안 보이더니 묘한 산에 숨어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찾지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 대장 귀신이. 근데 그 동생이 있던 산이 영험하기로 유명한 산이에요. 그 산 안에도 뭐 이제 무당집들이 되게 많은 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전방에서 일하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못 찾던 거죠. 그래서 동생 목을 또 졸라요. 그러면서 대장 귀신이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지. 한 번에 같이 죽었으면 슬픔을 나눠서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동생 목을 막 흔들고 칼로 또 쑤시는 거예요. 온몸을. 그래서 그분 똘비께서 잠에서 딱 깨요. 동생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때. 자는 사이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꺼질 듯한 슬픔에 휩싸이며 동생의 장례를 치러줘요. 그렇게 치러주고 지내는데 그때 또 이분한테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이분이 길을 걷다가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그때 밤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총각이라고 부르더래요. 그리고 딱 옆을 봤는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총각은 죽을 날이 며칠 남았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 할머니? 그러니까는 총각은 죽을 날이 며칠 남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죽을 날이 며칠 남은 제가 어떻게 알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네 몸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눈에 생기도 하나도 없고 뭔 잘못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머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는 그냥 살기 힘들면은 내가 저 위에 산 마을 위에 사니까는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라지더래요. 할머니께서 예. 신호등 건너서. 그래서 젊은이 뭐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혹시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음날 찾아갑니다. 근데 오자마자 할머니께서 팥죽 한 그릇을 딱 주더래요. 팥죽 한 그릇 먹고 네 얘기 좀 들어보자. 그리고 얘기를 막 합니다. 이때까지 얘기를. 그래 할머니께서 그래 뭐 너희 할아버지의 죄고 너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네 이야기 듣고 네 들어올 때부터 보이던 것들 다 보면은 이건 내가 어찌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이제 도와주고 싶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와요. 나오자마자 교통사고로 당해요. 나와서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그냥 교통사고 당해서 8개월인가 있다가 의식을 차려요. 그분께서. 근데 자기가 8개월이라고 못 느낀 게 뭐냐면은 자기의 그 기억 속에서는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 대장 귀신 필두로 돌아가면서 자기 목을 조르고 온몸에 칼을 난도질을 하고 이렇게 몇십 명이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똘비분한테. 그렇게 깼는데 이게 8개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길어봤자 하루 이틀인데 8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얼마 전까지 일이다. 내가 나를 봤을 때보다 내가 지금 많이 빠졌을 거다, 살이.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는 빠지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몇 년 동안은 못 봤어요. 예. 왜냐면 그분은 거의 지방으로 다니시니까 늘 제가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저희도 돌다 만나는 그런 케이스니까는 물론 전화번호도 받고 했지만은 딱히 뭐 연락을 자주 하거나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그분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병원에서 봤거든요. 휠체어로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봤는데 다리가 없어요. 손가락도 없어요. 손가락이 2개만 계셨고 이제 다리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싱글벙글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서 또 만난 김에 얘기를 했죠. 근데 되게 밝은 게 뭐였냐면은 난 이제 별명이 이티라고. 너 나랑 교감 한번 하려면 손가락 이렇게 2개 계신 걸로 나랑 교감을 하자고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제가. 아이고, 형님 이거, 아유, 형님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아유, 형님 이거 어떻게 됐냐고. 아유,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연락이나 한번 할 거.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울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아, 괜찮아. 그래서. 야, 그래도 가기 전에 너 봐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 멀리 가야지 이제. 한국 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고 이게 처음에 다친 게 다리를 바로 절단한 게 아니라 처음에 발목을 절단했대요. 네. 다쳐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갔었고 무릎에서 이제 허벅지 위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다친 부분에서 여기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괴사가 돼가지고 다리를 자르신 거예요. 맨 처음에 발목까지. 근데 어떤 치료를 해도 또 이게 안 나아요. 또 괴사가 돼요. 근데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살이 썩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아프대요. 진통제도 안 듣고 다 안 듣는데요. 그냥 자기 몸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 썩어가는 느낌을 2년 동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올라오니까 자르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뭘 하고 누굴 도와주고 해도 안 된다. 내가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또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분도 뭐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네. 저는 이제 뭐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신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는 그래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보려고 그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제가. 그러니까 네. 야 그래 너를 보고 가라고 이렇게 나를 하루 정도 더 살려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때. 그래갖고 내가 아니 형님 가신다는 데가 혹시 그러니까 이제 갈 때 됐다고. 나도 이제 내 생이 거의 다 한 것 같다고 느낌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 들으면서도 계속 펑펑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꿈에서 이제 그 대장 귀신이 나와가지고 네. 흰색 옷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 입는 이제 수의 그 이쁘게 딱 바닥에 깔아놓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연락하라고 이제는 가야 된다고.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분 그 똘비 분께서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는 네가 알 거라고 언제 가는지는. 쓱 사라지더래요. 예. 그 다음날에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네 생각이 낫다고 한번 보고 싶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봤는데 유일하게 너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주야 형 가니까는 뭐 나중에 뭐 뿌리긴 할 건데 뭐 기억나면은 가끔씩 나 기억해주고 그렇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조그마한 펜던트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 까먹지 말고 알겠지? 이러면서 그 사진이 박힌 거 있잖아요. 펜던트 조그만한 거. 그걸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더 이야기하면 추해지니까는 간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전화번호가 있었지만은 그 다음날에는 이제 폰이 안 됐고요. 그분 받는 게 해지가 돼버렸고 그분과 제가 연결고리가 없어요. 딱히. 제가 그분이 회사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다가다 봤는데도 살가운 사이이긴 했는데 아마도 돌아가셨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때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마지막 인사. 네.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조상의 업이든 뭐든 간에 그분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셨으니까는 네. 다음 생에는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으신 분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그냥 묵혀왔던 네.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야, 진짜 이게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천벌. 진짜 뭐 천벌 받은 것 마냥 이런 일들을 겪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야, 참 이번 이야기가 참 무겁네요. 그러니까 네.
아픈 나쁜 역사기도 하고 이 자체가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들으면 분명히 화를 내실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근데 느끼는 건 이분도 어릴 때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후회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예.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이분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직접 당하진 않았으니까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 약간 아유. 찝찝하긴 해요. 자, 진짜 듣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대재님 오늘 이야기가. 그래도 이야기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몰입감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또 태진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네. 저희가 몰입감 있게 들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누군지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뭐 실명이라든가 뭐 그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약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봤자 안 될 거예요. 아, 나는 교주님들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난 무조건 찾아야 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막 찾았다고 해가지고 글 막 쓰고 하는데 그냥 뭐 대충 찾은 걸로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던지신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허위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다실 때도 함부로 안 다시고 정확히 맞습니다. 알아보셨으면 정확히 알아본 것만 쓰시는 게 좋지 막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쓰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짧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한 2달 전? 석 달 전에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네. 저희 집 앞에 주택에서 1층에 저승사자 같은 검은색 물체를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귀신을 보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담배 피다가 들어오라 했어요. 이상한 거 있다고. 검은 게 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봤던 그 자리에서 고독사 하신 분이 실려 나가는 걸 봤어요. 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2달이 넘었대요. 예. 그래서 요즘에 좀 집 밖을 나가기가 좀 무섭습니다, 밤에. 아이고 태재님 오늘도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정확히 어떻다 저렇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단어 천벌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업보, 천벌 이런 식의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윗대가 잘못을 한 거를 후손이 겪어야 된다. 아니면 후손이 또 잘못을 했으면 또 그 아래 후손이 겪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